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오늘 오후 4시 반쯤부터 1341원부터 1348원까지 급등한 환율이 1346원에서 47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많이 높아진 게 아니어서 조금 우회입니다만 외인 자본 이탈이 본격화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환율 보면은 지금 한 45원 정도 다시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주 추이를 봤을 때 빠지다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B컷 기대가 약화가 돼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들 주식이랑 채권에서 발 빼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달러로 원화를 사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는 원화로 받은 것을 달러로 정산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탈은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달러를 계속 매입해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저만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요. 달러 수요는 연중 최고라고 합니다. 달러 예금 잔액은 엄청나게 늘었고 5대 시중은행 달러 예금 잔액을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엔화 팔아서 달러 사고 있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팔아서 청산하고 달러로 이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보면은 엔캐디 청산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한 85% 정도 됐다. 적으면 한 74% 정도에서. 왜 이 정도가 됐다고 하냐면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토대로 엔캐디를 추정을 한 거죠. 요즘에도 보면은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엔캐디 트레이드가 시작되면 엔화 가치 올라가고 달러 가치 떨어지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 올라갈 거니까 환율 떨어진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 오히려 빠지는 시기가 있죠, 위기 전에. 그러다가 위기 터지면 확 올라간다. 엔캐디 청산하고, 그것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엔화 찍고 달러로 가는 거죠.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제가 엔화 투자를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엔화는 원화랑 커플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엔화 가치 올라가면 원화 가치도 올라갈 거다. 차라리 그때 엔캐리 하고 막 이렇게 달러 가치 떨어질 때 달러를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엔 또 일본 같은 경우가 과거랑 다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일본이 돈을 그렇게 풀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언제 돈 많이 풀었어요? 2012년에 많이 풀었죠. 그 영향 때문에 과거처럼 막 엔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엄청나게 해지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더 낫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침체 우려가 나오고 침체 초반에 달러가 빠지고 침체가 심해질수록 이렇게 된다. 결국에 사람들의 인식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규제하면 집값 오른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했죠. 집값 오르니까 규제하는 거다. 올라가는 걸 규제해가지고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것을 규제해서 집값 오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 채권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면은 위기 끝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죠. 이게 정상화되면 위기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하고 그 안 좋았던 경제 시기가 다 나온 다음에 정상화되면서 그 다음에 위기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값 폭락하면 경제 망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집값 폭락하는 이유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고, 집값 폭등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가 드러나는 게 집값 폭락 때 드러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 것도 이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집값 폭락처럼.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게 집값 폭등처럼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상화됐다는 건요, 이제 터진다는 소리예요. 역전됐을 때 터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때는 그거를 어떻게든 문제 안 터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정상화된 뒤에 터지죠, 보통.
정상화가 되니까 비정상인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고용지표보다 실업률을 본다. 고용지표가 덜했지만 실업률도 떨어졌으니까 괜찮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고용지표가 떨어지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야 되는데 실업률도 떨어진다는 건 이거는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굉장히 나쁜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1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한 50만 명 고용되고 50만 명 중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때 실업률 얼마예요? 37.5%죠. 근데 여기서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한 45만으로 떨어졌다. 근데 일자리 구하는 게 15만이 됐어요. 아예 일도 안 구하는 사람들이 40만 명으로 늘어났어. 실업률 25%죠. 37.5%에서 25%로 떨어졌네? 긍정적인 현상이다. 아니요. 일 안 구하는 사람이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떨어진다든가 고용지표가 떨어졌을 때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건 그래도 아직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실업률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일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 중국도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요. 전업 자녀들이 이딴 짓거리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실업률 떨어진 게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아까 뭐 수포자 뭐 이런 말씀하셨듯이 일포자들이 는 건데 일을 안 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일하는 걸 고용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일주일에 1시간 일해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대 40대가 빠지죠. 청년층 보통 알바도 알바지만 청년층 때 일구하죠. 40대가 직장에서 자리 잡을 때 핵심이죠. 이 인구들은 빠지는데 고용인구 어디서 만들어요?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근데 지표만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지표 자체도 위기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통계를 과대하게 잡아가지고 고용지표에서 한 80만 명 정도 빠졌죠. 그 뒤에 바로 나온 고용지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옐런이 계속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징조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미국 대선 2달 남았거든. 우리나라는 11월에 준천중국 이벤트 있고 미국에는 11월에 대선 이벤트 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려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나라 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베이비컷보다 B컷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베이비컷이 당장 환율은 올리고 B컷은 당장 환율은 낮출지언정 결국에는 B컷 해가지고 환율 떨어졌을 때 달러 잘 모아놓으면은 경제 위기 왔을 때 확 올라간다. 그리고 B컷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위기가 더 심해졌다는 징조고. 그러니까 이 심해졌다는 징조를 드러내면은 당연히 대선에서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불리하겠어요? 당연히 해리스가 훨씬 더 불리해지죠. 경제가 안 좋다는 건데. 가뜩이나 겨우 트럼프랑 박빙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트럼프를 웃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B컷하고도 바이든이 경제 망쳐놨다는 지표 내봐라. 그러니까 옐런도 계속 돈 풀어가지고 문제 안 터지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 단기 채권 만기가 돌아올 때쯤 되면은 금리는 내리더라도 긴축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만큼 다시 발행을 하겠냐.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국도 대선 이후에는 바로 지표가 거의 다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총선 이후에 숨겨왔던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대선 이후에 숨겨왔던 지표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유지하려고 지금 지표들을 좋은 지표들 위주로 많이 내주고 있는 거지. 좋은 지표가 나오도록 옐런이 합심해가지고 해주고 있는 거고 계속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보면은 답은 뻔하죠. 결국엔 그 뒤에 경제 충격이 얼마나 크냐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당히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내는 게 채권 커브죠. 채권 커브 있었을 때 경제 위기 항상 터졌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샤메 법칙 물론 샤메 법칙은 그렇게 길게 된 지표는 아니지만 샤메 법칙도 정확도가 꽤나 높았죠. 항상 한 번 빼고 경제 위기 터졌었고 채권 커브도 한 번 빼고 경제 위기 터졌었다. 근데 지금 보면 경제 위기가 안 터질 징조예요. 경제 위기가요 또 지금 또 되게 속이고 있는 게 금리 인상하면은 집값 떨어지고 위기 오고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 올라가고 위기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 때 위기를 만들어내고 위기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그때 집값이 떨어지냐 올라가냐. 금리 인상할 때 떨어진 거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그 전에 실제 집값 떨어지기 전까지 금리 올려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맨날 말하던 언론들이 지금 태세 완전히 바꾼 건 다 보이시죠.
근데 지금 다시 바꾸고 있잖아요. 왜? 금리 인하할 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었는데 금리 낮추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 한도예요. 돈을 얼마나 빌려주냐. 근데 LTV에서 DSR로 적용되는 순간 시장은 바뀔 것이다. 근데 이 미친 정부가 DSR을 적용을 안 되는 대출을 정책 대출이랍시고 풀어줄 줄은 몰랐지. 주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DSR을 적용을 안 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아요? DSR이라는 게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적용하는 규제인데 그 투기 심리가 되더라도 생활 안정이 되도록 만드는 게 DSR인데 안정시키기 위해서 DSR을 우회해준다. 그것만큼 개소리인 게 어딨냐. 그런 것처럼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쭉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에선 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만큼 안 내릴 것 같아서 그래요. 금리 내리는 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달러 가치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열심히 내릴 때 그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한 가치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비컷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비컷 하면 환율 또 미치듯이 칠 텐데. 비컷 했다는 것 자체가 금리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소리고 금리를 빠르게 내릴 때 미국 채권만큼 투자하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비컷 하면 환율이 떨어지고 베이비컷 하니까 올랐다. 비컷 해가지고 환율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달러를 더 빠르게 더 많이 회수하려고 하는 거다 사실. 이런 것들 속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지. 평소 때 같은 경우야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고 위험자산에도 투자 가능하고 그런 거지만 이게 경제 위기에 가까운 현상이 왔을 때는 그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항상 그랬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경제 위기 때마다 이렇게 된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 외환 고갈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 생각해봐라.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달러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잡힐 거고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이슈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 먼데이도 터지고 블랙 먼데이급은 아니었더라도 오늘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꽤 많이 떨어졌죠. 이런 거에다가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외국인 자본 빠져나가고 비컷 기대감이 사실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 원형적 사고로 해석하면서 실업률 떨어졌잖아 럭키비키잖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러면서 좋게 이야기해 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